안녕하세요. 월세 투룸 75에 나가던 거 오늘 95에 계약했습니다. 월세 대란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월세가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비아파트, 뭐 오피스텔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전세 선호도가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월세로 몰린 것도 있고요. 월세 자체도 사실상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월세가 안 올라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물건의 가격.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도 일종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사용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임금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뭐 수리비도 올라가고 뭐 전구 가격도 올라가고 벽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공사비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월세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밥값도 올라가고 뭐 내 월급도 올라가고 뭐 버스비도 올라가고 지하철비도 다 올라가는데 월세는 떨어져야 돼. 전세는 내려가야 돼. 집값은 빠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뭐 버블이 뭐 엄청나게 껴있다. 버블이 엄청나게 껴있으면은 그 버블이 어떤 거치면서 좀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곳들도 있겠지만 최근 2, 3년간은 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라고 말할 만한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대출을 계속 바꾸잖아요. 기본적으로 버블이라는 거는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쓰고 막 들어올 때 버블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요즘 많이 하시니까 주식 투자 어떻게 하세요? 요즘 그 신용이랑 뭐 미수 써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국장 보면은 B2라고 해가지고 B2라고 해서 지금 빚을 져가지고 2030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돈 한번 크게 벌어야 된다고 지금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2배 레버리지 태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과도하게 유동성이 막 더 공급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빨리 올라가기도 하지만 빨리 떨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쪽이라는 거 특히 이제 주택 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출 규제한 지가 몇 년 차입니까? 계속 막고 있죠. 뭐 다주택도 못하게 하고 1주택도 뭐 계속 뭐 압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무주택자들이 자기 대출 한도 내에서 돈 받아서 집 사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월세나 전세는 뭐 버블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뭐 전월세를 일부러 웃돈 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지금 이제 물가와 연동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건설산업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지금 내년도 전세 상승을 한 4% 보더라고요. 4%. 그러면은 조금 선호되는 동네는 한 6, 8% 정도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세가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러면은 내년에 1년 지나면 한 6% 치면 얼마일까? 5, 6, 30. 3천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2년이면 한 6천 올라가겠네요. 대충 생각해보면. 그럼 5억짜리가 2년 동안 6천이 올라가면 거기 있는 분들, 그 거주자가 그거 올려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대부분 그거 못 올려주고 나갈 확률이 높거든요. 5억짜리 전세에 사는 분들이 1년에 3천씩 순저축을 해가지고 전세금 올려주는 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막 대출 받아서 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뭐 대출도 규제한다고 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전월세 시장이 어떤 그 버블이라는 개념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정책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면서 막 쏠림 현상이 막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직장 얻으려고 하고 경기도에서 1시간 반씩 출퇴근하니까 못 해먹겠다고 하면서 또 이제 작은 집이더라도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결혼도 안 하다 보니까 1인 가구로 그냥 뭐 우리가 뭐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뭐 혼자 조그만 집 살면 어때 하면서 계속 막 안쪽으로 도심지로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요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장 가서 돈 벌어야 되는 거지 부동산으로 돈 벌면 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으로 가서 돈을 벌든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어쨌든 이 경제 활동이라는 개념에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은 대출받아서 사면 좋은 거고 부동산은 대출받아서 사면 나쁜 거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을 뭐 권장을 하면 주식이 뭐 사회 발전에 도움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지 사회가 발전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매수자라고 집값은 안 올라야만 해라고 하는데 내가 매수자면 누군가는 매도자잖아요. 그럼 그 매도자들의 재산입니다. 부동산도 누군가에게는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GDP의 15% 정도는 건설업이고, 이 건설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축 가격이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해야지만 다음번 신축을 지을 수 있는 사업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값이 떨어지는데, 기존의 구축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업성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그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재건축이 되려면, 저 낡은 빌라촌이 앞으로 아파트로 바뀌는 재개발이 되려면 결국에는 기존 그 지어져 있는 건물들의 가격이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게 안 올라가면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급도 안 되고 당연히 건설업도 멈추고, 우리나라 인구 지금 근로자들 중에 한 10% 이상이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급여가 끊기고요. 그분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 음식점의 매출이 줄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나는 매수자니까 내 월급은 올라야 되고, 내가 사 먹는 음식점 가격은 내려가야 되고, 내가 사야 되는 집은 떨어져야 되고, 내 월급은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은 비싸져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단 말이죠. 내가 산 주식이 비싸지면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나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면은 나도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걸 누군가 또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걸로 또 다른 주식 사는 분도 있겠지만, 집도 사러 오고, 뭐 건물도 사러 가고, 상가도 사러 가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걸 어떤 딱 한 개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것만 판단하시면은 이상한 길로 가는 거야. 대부분 이상한 길로 갑니다. 각자 어찌 보면 뭐 이기적인 생각이겠지만 자기 입장만 보는 거야. 자기 입장만.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집을 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비쌉니까?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비싸졌는지를 원인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본인도 집이 있어. 그럼 본인부터 싸게 팔면 되는 거야. 맞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은 비싸지는 게 당연한데 남들은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얘기죠. 사실 생각해보면 본인도 예전에 뭐 3억에 산 집이 지금 15억 됐는데, 저는 여기서 1주택자인데 실거주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당한 시세 상승이고, 남들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투기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본인도 그러면 3억에 샀으면 3억에 팔면 되는 거지. 15억짜리 시세지만 3억에 팔면 됩니다. 누구한테? 다른 집 자녀들한테 싸게 팔면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싸게 집을 사게 해주고 싶으시면 남의 집 자식한테 집을 싸게 파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서로 돕는 거죠. 나는 남의 집 자식한테 싸게 팔고 그분들도 우리 자식한테 집을 싸게 팔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 내 집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해. 근데 남의 집은 빠져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애가 집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그 쇼츠 봤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외국인들 엄청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그 어디 뭐 이렇게 잠실이나 뭐 아니면 코엑스 뭐 명동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쇼츠 보셨어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인데 자기가 그래. 아, 요즘 왜 이렇게 외국인들 왜 이렇게 많냐 한국에 하면서 막 한탄하는 거 있죠. 본인도 외국인이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도 아마 해보셨을 텐데, 어디 뭐 관광지나 아니면 주말에 이런 번화가 같은 데 가면은,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짜증나게. 한국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막 이런 얘기를 자기도 입버릇처럼 한단 말이야. 본인도 가놓고선. 본인이 안 가야지 거기에 사람들이 적어질 텐데, 나는 가면서 남들 보고 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근데 그거를 뭐 그냥 한탄으로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아니 그럼 네가 가지 마. 야 너부터 안 가야지. 거기에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 다 이해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으로 이제 주택 시장으로만 넘어오면은 본인도 서울에 집이 있지만 서울 집값은 떨어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그래도 집이 하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집을 싸게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내 자식만 소중해? 남의 자식도 소중한데? 그럼 당장 지금 우리 집 사러 온 신혼부부한테 뭐 반에 반토막에 팔면 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절대 안 해. 그렇게는 절대 못 해. 근데 남의 집은 꼭 싸게 팔아야 돼.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젊은 애들은 코인 주식으로 벌어야지 부동산으로는 절대 부모 세대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했던 게 정확하게 1989년이죠. 1989년에 한겨레 그 사설 보면 나오죠. 집값 비싸서 못 살겠다. 청년 세대 절망에 빠져. 1989년도 기사고요. 그때 청년 세대들, 지금으로 치면 이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그때 청년 세대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한탄에 빠져서 나라가 이게 나라냐 하면서 시위를 할 정도로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고 할 때가 1988년, 89년 막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집값이 막 폭등해서 1년에 집값이 2배씩 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집을 포기했던 세대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집을 못 가졌겠지만 그때 포기 안 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또 차근차근 또 살았던 분들은 지금 다 60대, 70대 되셔가지고 집 가지고 계시고 부자 돼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다른 게 오는 거예요. 기회는 다르게 오는 거지 기회가 똑같이 온다고 생각하고 한쪽만 보고 있으니까 기회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20년 전에는 코인이 없었잖아요. 맞잖아요. 코인이 없었죠.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해외 주식 투자 거의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인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해외 주식도 투자가 되잖아요. 제가 20살 때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하는 방법도 몰랐고 대다수는 그냥 삼성전자 사야 되나 뭐 한전을 사야 되나 이러고 있었지 그때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산다? 이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할수록 어떤 기회가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성공한 그 기회를 답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한 기회만 보고 있으니까 기회가 안 오죠. 기회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없어졌다고 착각하고 한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다른 기회로 돈 번 사람들은 부자가 또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젊은 세대들 중에 큰 부자 되는 시절도 없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부자 되려면은 뭐 무자본 창업이니 뭐 이런 게 어딨어요. 인터넷 창업이 어딨어. 예전에는 다 가게 차려가지고 자영업 시작하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2천만 원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니까 장사를 못했어요. 어디 무슨 뭐 포장마차 같은 거 해야 되나? 불법 노점상 같은 거 해야 되겠죠? 2천만 원으로 뭐 해보려면? 근데 요즘에는 2천만 원이 뭐야? 뭐 500만 원 가지고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인스타 가지고 사진 몇 장 찍어서 막 올리면서 재밌게만 해도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 예전에는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인스타가 어딨고 뭐 카톡이 어딨어요. 그냥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인테리어 발라가지고 했다가 망하면은 뭐 답 안 나오죠. 그러면 또 밤새 뭐 어디 공장 가고 뭐 어디 뭐 노가다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또 빚 갚고 뭐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전이 얼마나 그 야만의 시대고 충격의 시대인데 지금이 훨씬 저는 돈 벌기 좋은 것 같거든요. 방법이 달라진 거죠. 방법이 달라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어떤 분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집을 못 사겠어요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또 지금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또 집을 사거든요. 보면은 또 무슨 사업하고 뭐 유튜브 하고 뭐 인플루언서 하고 어떤 분은 뭐 블로거로 돈을 벌고 어떤 분은 뭐 공구로 해서 돈을 벌고 막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돈 벌어서 집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기회가 없는 건가? 내가 그 기회를 안 쳐다보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온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기회가 되게 많대요. 한국은 되게 기회가 많고 한국은 기회의 나라라는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되게 변화를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인터넷 기반도 워낙 잘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스마트폰 보급률부터 해가지고 되게 나라가 좀 뭐랄까요?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 유행도 많이 바뀌고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잘만 하면 참 이렇게 기회가 많은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느려 터지고 뭔가 행정도 잘 안 되고 뭔가 뭐 하나 하려고 막 일주일씩 걸리고 막 답답해 죽겠는데 우리나라는 뭐 2시간이면 뭐 다 되잖아요. 뭐 고장나면 바로바로 고쳐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안 좋은 점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나라는 뭐 경쟁도 심하고 막 학력도 엄청 따지고 막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과거의 문을 뚫으려고 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나라도 장점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장점을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단점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나가면 뭐가 될 줄 알아. 근데 외국 나가잖아? 그러면은 외국의 장점이 보이지만 반대로 한국의 장점이 그제서야 보인다. 아, 한국이 되게 좋은 나라였구나. 이방인으로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되게 살기 좋은 나라였네? 라고 뒤늦게 애국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기회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거에 그냥 눈과 귀를 닫고 그냥 사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